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2학년도 6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정치화법 해설을 맡은 저는 김민정입니다. 자, 다들 총평 듣고 오셨죠? 제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시험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총평부터 듣고 오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시험 문제집 들고 딱 공부하는 마음으로 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과연 1번 어떤 문제가? 자, 역시나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1번 문제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출제가 되었다. 자, 사실상 탐구 문제에서 1번 문제 어떤 내용 요소를 묻는지가 약간은 고정화되어 있죠. 자, 우리 수능 정치화법에서 1번 문제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이야. 바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자, 여러분들 실제로 정법 공부했을 때 가장 첫 시간에 뭐 공부했어? 우리가 정치와 법을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 정치가 뭡니까?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첫 시간에 뭐 정치의 의미, 법의 이념 이런 것들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자, 1번 문제로 정치 바라보는 관점. 자, 발문을 보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역시 이 문제가 출제됐군 하면서 두 가지 관점이 떠올라야지. 어떤 관점? 좁은 의미의 관점과 넓은 의미의 관점이 있죠. 자, 제시문 분석 들어갑니다. 국회 입법 과정뿐 아니라 가족회의에서 여행지를 결정하는 과정도 정치로 볼 수 있다.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 우리 이번 여름에 제주도 갈까? 뭐 경주를 갈까? 부산을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여행 장소 결정하는 것도요. 정치래요. 자, 느낌이 오죠? 어떤 관점이겠니? 그치, 넓은 의미의 관점이겠지. 국가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사회 모든 그런 주체들도 정치를 할 수 있어. 넓은 의미의 관점이지. 자,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자, 제시문 속에서 넓은 의미라는 거를 여러분 딱 추론을 하셨으면 선지 들어가는 거예요. 1번 볼게요. 소수의 통치 엘리트만 정치 과정에 참여한다고 본다. 엘리트들만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가족회의에서 여행지를 결정하는 과정도 정치래. 가족들을 우리는 소수의 통치 엘리트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보기 어렵죠. 1번의 관점은요, 오히려 좁은 의미에 부합하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정치를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으로 본다. 자, 국가만이 유일하게 정치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자, 이 두 번째를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국가라고 하는 행위 주체의 특수성, 우월성을요, 전제하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회 집단들 대비 국가의 특수성을 전제하는 관점은 당연히 좁은 의미의 관점이 되어버리죠. 자, 세 번째,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생각해봐.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자, 모든 사회 집단, 다원화된 현대사회. 자, 오히려 넓은 의미의 관점은 이러한 다원화된 복잡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겠죠. 적합하겠죠. 4번입니다. 급식의 잔반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자치회 활동을 정치로 본다. 가족들도 학생회들도 전부 다 무언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정치야. 4번 바로 넓은 의미의 관점이 되겠죠. 자, 5번 봅니다.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생각해봐라. 자, 이렇게 한번 시간의 흐름. 자, 어느 시점에 국가라고 하는 조직체가 생겨난 거야. 국가 형성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국가가 존재한다? 아니,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시점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보다 더 적합한 관점은 좁은 의미일까, 넓은 의미일까? 자, 좁은 의미의 경우에는 국가만이 유일한 정치 활동의 주체라고 보죠. 좁은 의미의 관점은 애초에 국가 이전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가 틀린 거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적합하다로 바꿔주셔야겠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 가와 나 제도의 공통적인 기대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를 한번 보세요. 눈에 띄는 두 개의 단어가 딱딱 보여. 먼저 첫 번째는 가에 주민투표라는 거. 자, 그 다음 나에는요, 주민소환투표라는 거. 자,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언제 들어봤냐면 여러분들 지방자치 공부를 하실 때 주민투표, 그리고 주민소환,
그리고 뭐 주민조례 발안제도 뭐 이런 류의 표현들 들어보셨을 거야. 근데 이런 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 최근 들어서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 하면서 등장을 했던 개념들입니다. 실제로 주민 투표를 보니까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정책 등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을 한대. 위에서 그냥 결정을 하고 이거 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 찬반의 의사를 묻고 있어요. 자, 나를 볼게요. 선출직 지방 공직자가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주민 소환 투표로 임기 종료 전에 해임할 수 있대요. 자, 주민들의 투표로요, 이 사람들을 해임을 시켜버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만큼 주민들의 자치, 또 주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확대된 그런 제도들이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일까? 1번부터 볼게요. 정책 결정 과정의 신속성이 확보될까? 오히려 신속성은 주민들이 점점 더 참여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이견을 내면서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별로 관련이 없고요. 자, 2번입니다. 정책 결정자의 독단적 정책 결정이 가능해집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면 주민들은 안 돼! 멈춰!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아니고요. 3번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다. 자, 중앙정부 쪽에서 지방정부에 뭐 명령을 내리고 뭐 이렇게 하세요. 전혀 가 나의 제도와 무관하죠. 4번입니다. 주민의 직접 참여가 확대돼서 자치의식이 향상될 것이다. 참여 확대라는 부분,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을 통치하겠다라는 부분 완전하게 정답 4번이 되는 거겠죠. 자, 5번 볼게요. 지방자치 내에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강화될 것이다. 자,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릴 만한 개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하향식 의사결정이야. 하향이라는 건 뭐야? 아래로 향한다라는 뜻이죠. 즉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민주적인 형태의 의사결정 방식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상향식 의사결정의 방식이 되는 거겠죠. 자, 틀린 선지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이어서 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권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갑은 본인 소유의 토지에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를 해둔 영상정보 처리기기인 CCTV의 방향을 조작해서 타인의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해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범죄 예방 목적으로 CCTV를 샀는데 이 방향을 막 조작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집 내부를 막 촬영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받았어요. 이에 법원은 갑의 행위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사생활, 바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갑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3번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건 아하, 자유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권리, 이 기본적인 권리를 갑이 침해를 했구나. 자, 1번 볼게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아니지. 왜 틀렸어? 자, 우리가 기본권 파트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기본권 전부 다 종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라고 해서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자,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개념이 아니더라. 뭐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틀렸고요. 자, 2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권리이다. 바로 정답 나왔네요. 2번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죠. 자유권의 중요한 특징이야, 얘들아. 잘 기억해야 돼.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자유권에서 국가의 역할, 국가의 어떠한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유권은요. 국가가 나의 삶에 간섭하는 걸 막으려고 해. 그래서 방어적인 권리라고 하는 거고 국가는 단지 밤의 경찰 정도로 우리 사회 질서 유지, 뭐 치안 유지 정도의 역할만 해라. 소극적 국가론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권을 소극적 성격의 권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2번 정답이고 3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다. 자, 3번 선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권은 뭘까요? 맞아요. 평등권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자,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바로 청구권에 대한 선지가 되겠죠. 자, 5번입니다.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다. 능동적 권리 힌트 나왔고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래요. 자, 5번 선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권리 바로 참정권이 되는 거겠죠. 정답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발문을 한번 봐봐.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이래. 자, 발문 보고 우리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 법치주의의 유형이 떠올라야지. 자, 뭐랑 뭐가 있어? 형식적 법치주의, 또 하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죠. 자, 사회자가 짐 크로법은 자, 여기서 좀 겁을 먹었을 수도 있다. 짐 크로법? 아, 이게 뭐지? 겁내지 마. 다 얘기해 줄 거야, 문제에서. 인종분리와 차별을 제도화한 법들을 말한대요. 이런 차별을요, 제도화시켜버린 그런 법을 짐 크로우법이라고 한대. 근데 이러한 짐 크로우법의 권위를 과연 인정을 해야 될까요? 에 대해서 갑은 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정됐다면 법의 목적, 내용과 관계없이 법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용은 고려하지 않아요. 절차를 잘 지키기만 했으면 법이라고 하는 형식만 잘 지켰다면 그거 인정을 해야죠. 자, 이거 완전하게 무슨 관점이야? 그치.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겠다. 자, 이번엔 을을 봅니다. 아니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의 권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절차를 제대로 지켰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어요. 자, 이거 완전하게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죠. 자, 그럼 1번 봅니다. 갑의 관점은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뿐 아니라 실질적인 정당성도 강조한다. 1번 선지 틀린 이유는 1번 선지가 얘기하고 있는 건 갑이 아니라 뭐야? 그치. 을의 관점이기 때문인 거예요. 틀린 내용. 자, 이제 2번 들어갑니다. 을의 관점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자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리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거라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자기 마음대로 법을 집행을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바람직하다고 볼 리가 완전하게 만무하죠. 왜냐하면 형식이든 얘들아 실질이든 둘 다 법치주의인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자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야. 틀린 거. 3번.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에 따른 통치를 강조한다. 자, 틀린 이유. 자, 이거 사탐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 달리라는 부분인 거야. 자, 법에 따른 통치를 강조하는 것은요, 갑과 을 모두의 관점이지. 얘들아, 형식적 법치주의야. 법에 따른 통치를 기반하기 때문에요, 달리라는 부분이 틀린 겁니다. 4번 봅니다. 자,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정답 4번이 나왔어요.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로 늘 지적을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 그러니까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라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내용 따지지 않고 절차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완전 부당하고 부정의한 내용의 법들을 담아서 나 통치했어. 법에 따라서 한 거잖아. 뭐 그러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독재 정치 정당화하는 논리, 형식적 법치주의 한계. 그러면서 내용도 따지자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을 한 거죠. 4번 옳은 선지입니다. 5번 볼게요. 갑을의 관점 모두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 5번이 틀린 이유는 통치자도 법에 구속이 되어야 한다.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를 할 때도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 행사에 테두리를 설정을 한 거야. 이 테두리가 바로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인 거예요. 법에 따른 통치, 그래서 법치인 거예요. 자, 법치의 반대 개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인치라고 할 수 있죠. 자, 인치는 사람이 지배하는 거야. 이러한 인치라고 하는 건 자의적인 지배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아요.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치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통치자도 법의 테두리 안에 구속을 시켜버리고, 이러한 법치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5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정부 형태예요. 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 요소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거야. 자, 근데 기본 틀은 대통령제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공부를 하실 때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 과연 어떤 게 대통령제의 요소고 또 어떤 게 의원 내각제의 요소고 이런 것들을 잘 짚어내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 요소를 발표해 볼까요? 라고 선생님이 묻고 있어. 자,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교사가 옳게 대답한 학생은 2명이네요 라고 한다. 자, 갑을병이 있어. 그럼 이 중에서 한 명은 틀린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얘기를 해야 돼. 자, 갑.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순수한 대통령제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 행정부에서도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이 됐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 요소 맞아요. 자, 옳은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는, 입법부는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집니다. 자, 이거 맞아.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의원 내각제 요소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지. 이거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건 완전하게 대통령제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 탄핵 소추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 병의 간은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결국 문제에서는요, 옳은 거 한번 골라봐. 의원 내각제 요소 뭐가 있니? 이걸 묻는 문제였던 거야. 자, 기억 한번 볼게요.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순수한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의 의원이면서 행정부 소속의 위원일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로 국회의원이면서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했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 옳은 선지예요. 자, 니은 봅니다. 국무총리는 중요한 정책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여합니다. 자, 여기 등장한 제도 2개, 국무총리제 그리고 마지막에 국무회의라는 거. 2가지 요소 모두 다가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돼서 1번이고요. 디귿 리을은 왜 아닌지를 한번 볼 거야. 자,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요. 자, 이거 완전하게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자,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의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이 동일인이었어. 자, 리을이요. 국민은 별도의 선거를 통해 의회 의원과 행정부의 수반을 각각 선출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제적인 요소죠.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되려면 애초에 행정부는 어떤 식으로 꾸려져? 의회의 선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대통령제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정답될 수 없어요. 그래서 5번 문제 정답은 1번이다. 자, 이제 6번 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다양한 방향성에 대해서 그게 6가지 원리로 우리가 좀 카테고리 범주화시킬 수가 있는 거야. 자, 먼저 보세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저소득층의 무언가 복지적인 혜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된다. 모성 보호라고 하는 거, 또 남녀고용평등법, 여기서 나타나는 거. 아하, 결국에는 국민의 어떤 인간다운 생활,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파트를 공부를 하실 때는요, 6가지 원리의 의미를 아셔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알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 이번 시험 문제에는 그 부분이 출제되진 않았지만 헌법 조항을 통해서 이러한 조항에는 어떠한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지까지 여러분들 다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 볼게요. 자, 국가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자, 얘들아,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리는 무슨 원리야? 그치, 국제 평화주의가 돼요. 자, 2번째, 국가가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보장을 해야 된다. 자, 2번째에서 나타나는 거 바로 문화 국가의 원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 자, 되게 길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2글자로 줄여볼까? 지읒 기억이야. 자, 이거 뭘까요? 맞습니다. 주권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국민에게 있다라는 원리래.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민, 주권, 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4번.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을 하며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원리. 자유도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있죠. 4번 선지 자유민주주의가 됩니다. 자, 그럼 정답 5번일까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정답 5번 복지국가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정치 참여 파트, 그래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를 통한 정치 참여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3단원의 가장 마지막 내용 요소에 해당을 하고요. 자, 가와 나, 이거 선지 하나 넣으면서 이러한 질문이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먼저 가에는 정치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가? 근데 가의 질문에 정당만 예가 돼야 되고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부정하는 류의 질문이 들어가야 돼. 정치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건 이 3가지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는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자, 생각해보면 이익집단이든 시민단체든 정당이든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집단들의 참여를 통해서 정치적인 효능감도 상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은연중에 우리가 사회화되면서 다양한 어떠한 교육적인 기능이 수행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1번 정답 아님. 자, 2번 공익보다 사익 실현을 중시하는가? 정당에만 해당돼야 되죠. 특히 이렇게 공익보다 사익 실현을 중시하는 것은 바로 이익 집단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습니다. 틀렸고요. 3번.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가? 정당에만. 오케이. 정답 3번이 등장을 했다. 정당 공부를 하면서 정당의 기능 역할 중에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구체적인 예시로 분명히 당정협의회라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공부할 때. 자, 당정협의회 정당 정답 3번이 돼요. 특히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정당이 수행한다 라고 하는 건 올해 여러분들이랑 동일한 날에 치러졌던 고3 모의고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등장을 했다. 더 유의 깊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4번입니다. 나의 질문을 보면 시민단체와 정당만 예, 그리고 이익집단은 아니오라는 질문이야. 자,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선생님, 정당 정치적 책임 지잖아요. 근데 4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시민단체에도 긍정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오로지 정당에만 해당을 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정당의 경우에는 뭐 선거에서 공천 기능을 수행을 해서 이러한 책임을 지게 되죠. 자, 5번이요. 정부에 대한 비판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가? 자, 이런 기능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예, 아니오에 맞춰서 여러분들 해당하는 질문을 적절하게 고르셨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문제 8번입니다. 등장했어요. 국가기관 파트가.
자, 여러분들 잘 공부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내용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갑은 주차된 타인의 차 앞뒤로 장애물을 바짝 붙여놓아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만들어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항소심을 담당한 동그라미 지방법원은 을 보자마자 항소심이라는 단어에 반응을 해야지. 항소심은 결국 얘들아 2심을 뜻하죠. 2심 법원이 지방법원이었다라는 걸 체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갑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갑은 A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기관은 상고심을 담당하는 법원이 되겠죠. 상고심은 3심을 뜻하는 거야, 얘들아. 자, 이러한 3심, 상고심을 담당하는 법원은 A, 대법원이 되겠다. 대법원. 자, 그러면 바로 1번 전지 들어가요. 기억은 동그라미 지방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을 명할 수 있다. 자, 얘들아, 사면을 명할 수 있는 거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한 사면권 누구한테 있는 권한이었어요? 대통령입니다. 근데 지금 기억은 뭐야? 법원. 틀린 손지가 되겠지. 틀렸어. 자, 2번 니은은 1심 지방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가 담당했다. 바로 2번이 정답입니다. 선생님, 왜요? 자, 봐봐. 항소심 2심을 담당한 법원이 지방법원이었어. 지방법원 합의부였을 거야. 그러면 1심, 이거 경한 사건일 거예요. 1심, 당연히 지방법원 지원 단독 판사가 되는 거겠지. 자, 2번 정답이었고요. 3번 갑니다. 자, 디귿, 상고는 기억, 여기에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자, 읽자마자 되게 불편한 느낌을 받아야 돼. 자, 상고라고 하는 건 결정 명령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판결에 불복하는 거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 상소제도 관련해서 용어들을 정말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 아마 처음 공부했을 때는 뭐가 이렇게 비슷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나 하면서 되게 힘들었을 거야. 근데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거,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항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소를 해서 2심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2심을 우리는 항소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2심에도 불복을 해서 2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3심 갈 수 있겠지. 이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라고 얘기해요. 상고에서 3심 가는 거니까 2, 3심을 상고심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항소와 상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법원의 판결이 그 대상이다. 근데 법원에서는 이러한 판결 이외에도 또 하는 거 바로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명령이라는 것이 있다. 결정과 명령의 경우에는 그 상소 제도를 지칭하는 표현이 좀 달랐어요. 1심의 결정 명령에 불복해서 2심 가는 것을 우리는 항고라고 얘기하고요. 자, 2심의 결정 명령에 불복해서 3심 가는 것을 재항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상고, 항소, 항고, 재항고 말 진짜 헷갈리는데 이러한 제도들을 우리는 다 묶어서 상소제도라고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된다. 자, 4번 갈게요. A가 대법원. 대법원은 탄핵 심판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다. 탄핵 심판 얘들아 어디서 하는 거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야. 탄핵 심판권, 헌법재판소. 틀린 선지죠. 자, 5번 A의 장은 대법원 장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될 수 없어요? 될 수 있죠.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는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부 다 될 수 있어요. 자,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9번 갈게요. 자,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권한이 적혀있는 카드 1, 3, 1에서 3, 국가기관 간의 상호 견제의 일부를 나타낸 활동판을 배부받는다.
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각각에 적합한 카드를 배치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화살표는 각각의 기관별로 견제 권한 행사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 기역이라고 하는 건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은 뭐야? 자, 니은은 뭐예요?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은 뭐야? 자, 디귿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은 뭐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카드 1, 2, 3 한번 볼까요? 자,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이라고 나와요. 자, 일단 이러한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 이거는 누가 지니는 권한이었죠? 입법부, 국회가 지니는 권한이었지. 특히 우리 5가지의 아주 중요한 자리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국무총리가 있고요. 감사 원장이 있고요. 헌법재판소장이 있고요. 대법관이 있고요. 또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자리는 우리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볼까? 뭐라고?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둘 다 대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요, 임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국회가 동의를 해 주어야 하는 거야. 근데 대법원장 사법부 사람이죠. 이 사법부 사람 임명하는 것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카드 1의 경우에는 니은이 되는 거겠네. 여기가 카드 1이 됐고요. 자, 이제 카드 2입니다. 법률안 거부권이야. 자, 법률안 만들려고 했는데 안 돼! 거부하는 거야. 자, 이 법률안 거부권은 바로 대통령이 지니는 권한이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아주 대표적인 수단이었어요. 카드 2.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 디귿은 자연스럽게 카드 3번째 게 들어갈 텐데 맞나 한번 봅시다. 명령규칙 처분에 대한 심사권. 자, 당신네들이 내린 이 명령규칙 처분이 위헌인지 또는 위법인지의 여부를 우리가 심사를 할게. 자, 이런 권한 사법부의 법원이 지니게 되는 거,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자, 기역에는 카드 2, 니은에는 카드 1, 디귿에는 카드 3 이렇게 하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0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정당제도의 유형,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자, 정치 참여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정당제도, 일당제, 복수정당제, 그리고 이때 이 복수정당제를 또다시 2가지로 구분을 해서 양당제와 다당제 나눠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한번 자료를 볼까? 근데 이러한 자료를 막 표를 보잖아. 특히 숫자를 보잖아. 아, 숫자 싫어 하면서 막 무턱대고 이 내용과는 막 정말 상관없이 무조건 이건 어려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겁먹지 마. 결코 어렵지 않아. 자, 양당제, 다당제의 의미 알고 계셔요? 자, 보면은 T대를 보자. 가당, 나당 56%, 41%. 근데 나머지 다당과 라당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미칠 만한 존재들은 아닌 것 같아. 근데 T 플러스 1대를 봐. 가나 다라. 물론 조금 더 많은 의석 점유율을 보이는 그런 정당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어느 정도 T대에 비하면 좀 비슷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 T대 바로 양당제가 되겠다. 자, T대 A라고 했으니까 양당제 A가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 다당제가 B가 들어가는 거겠지. 자, 1번 한번 볼게요. A는 B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낮다. 자, 오히려 양당제 쪽에서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고 횡포할 만한 가능성이 높겠죠. 틀린 선지입니다. 자, 2번.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서 유권자의 정당 선택의 범위가 넓다. 자, 양당제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정권 가능의 어떤 교체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2개라는 거야. 자, 2개뿐이밖에 없기 때문에 다당제에 비해서 어때요? 오히려 선택의 범위가 좁다. 들린 선지. 자, 4번 갈게요.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서 다양한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기가 쉽다. 자, T대를 봐. 가, 나 쪽의 의견만 반영될 거야. 그런데 다당제 쪽에 가까운 T 플러스 2를 보면 가나, 다라 어느 정도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정답 3번. 4번.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다. 자, 오히려 다당제 쪽의 경우에는 무언가 실패를 했을 때 이 실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따져야 할 대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가 있어. 이에 반면
이 양당제 같은 경우에는 너야? 아니면 너겠네? 이런 식으로 따질 만한 그 주체들, 그 대상들이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4번 선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양당제 쪽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서술해서 틀린 선지. 자, 5번.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서 정당 간의 대립이 발생했을 때 중재가 어렵다? 자, 이렇게 중재가 어려운 거 오히려 양당제의 특징이지. 자, 가와 나당이요, 어마무시하게 대립하면서 싸우고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다와 라당은요, 뭐 힘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거의 미미해요. 없어요. 이렇게 극렬하게 싸울 때 뭔가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T+1대를 한번 보세요. 자, 가, 나, 다, 라. 가와 나당이 대립하고 있을 때 이들 사이를 중재할 만한 정당들이 존재한다라는 뜻인 거죠. 자, 10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살펴볼게요. 자, 민주정치의 발달 과정이 나왔습니다. 고대, 근대, 현대 각각의 시기별로 그 민주정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하는 거. 자, A 볼게요. 자, A는 사회계약설, 계몽사상 등의 영향으로 일어난 시민혁명을 계기로 형성 발전되었다. 자, 첫 줄을 읽자마자 A가 어떤 시기겠구나. 그치, 근대 시기겠구나. 자, 모든 시민이 민회에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는 B와 달리 모든 시민, 민회, 보자마자 고대 그리스 아테네겠다. 자, 그러면 B가 요거 고대, 그러면 C가 현대가 되겠죠. C가 현대. 자, A에서는 대의제가 실시됐다. 또한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된 C와 달리 20세기 이후에 현대 민주정치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바로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되었다라는 류의 이야기. 자, E에서는 성별, 재산 등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었다. 라고 해서 특히 근대와 고대 민주정치 특징으로 제한적 민주정치라고 하는 거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갈까요? A. 근대 민주정치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었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 자, 애초에 우리가 뭐 근대 민주정치에도 여전히 뭐 노동자라든지 뭐 아니면 여성들의 정치 참여 제한돼 있어요. 제한적 민주정치입니다. 라고 뭐 공부를 하셨다면 너무 쉽게 1번 아니긴 하지만 바로 위에 선지에서 A에서는 성별, 재산 등에 따라 참정권 제한됐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완전하게 1번 선지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답이 될 수 없죠. 자, 2번입니다. B에서는 천부 인권 사상에 근거한 통치를 중시했다. 이러한 천부 인권 사상이라고 하는 거 고대가 아니라 오히려 근대 이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3번. C에서는 C, 현대, 추첨과 윤번제를 통해서 공직자를 선출했다. 추첨, 윤번제를 통한 공직자의 선출, 고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4번. A와 달리 B에서는 근대와 달리 고대에서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기반한 민주정치가 실시되었다. 자, 오히려 이러한 것은 근대 민주정치의 특징, 권력 분립의 원리, 근대의 특징이죠. 자, 5번. B와 달리, 고대와 달리 현대에서는 입헌주의 원리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입헌주의와 같은 거, 헌법에 입각해서 통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는 얘들아 근대 이후의 개념인 거야. 당연히 현대에까지 이어져 오는 거겠죠. 하지만 고대 때는 없는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5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대와 달리 현대에는 입헌주의 원리 통해 기본권 보장하려고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5번 선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11번 문제에서는요, 시기별로 민주정치의 특징을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자, 고대 민주정치가 있고 근대 민주정치가 있고 현대 민주정치가 있다. 자, 일단 고대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때는 직접 민주정치가 나타나요. 시민들이 한나라시에 모여서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직접 민주정치. 하지만 고대 민주정치의 어떤 한계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제한적 민주정치였었지. 자, 이 직접 민주정치에서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시민의 범주 안에 뭐 예를 들면 여성이라든지 노예라든지 외국인들은 제외가 되었었죠. 즉 모든 시민의 범주 안에는 성인 남성만이 해당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제한되어 있다. 제한적 민주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특징. 자, 고대 이후로 요 시기 때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계약설이라든지 계몽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천부인권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민혁명이 발발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근대 민주정치가 확립되게 되죠. 자, 근대 사회 이후로는요,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요. 다원화됩니다. 직접민주정치가 불가능해져. 그러면서 생겨난 게 간접민주정치. 자, 간접민주정치는 대의민주주의 또는 대의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대의제가 확립되었고 이러한 대의제의 특징은 현대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특징인 거야. 현대 사회에서도 대의제가 일단은 기본 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근대 사회 또 민주정치의 특징으로는 시민혁명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라든지 노동자들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한적 민주정치를 특징으로 한다. 자,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성장했는데 누구에게는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근대에서 현대, 이행기 19세기예요. 참정권 확대 운동, 예를 들면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과 같은 형태 운동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면서 현대 민주정치의 정말 중요한 특징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아까 현대 때도 대의제가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대의제, 대표를 통해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직접 민주제의 요소들 해서 뭐 국민 투표, 국민 소환, 국민 발안 이런 제도들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 합쳐서 혼합 민주정치라고도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시기별로 민주정치의 특징을 이 문제를 통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는 12번 살펴봅니다. 자, 밑줄 친 기억 디귿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12번 문제의 경우에는요. 법률 재개정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를 묻고 있는 문제였어. 자, 탄소 중립 기본 법안, 법률이죠. 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률로 제정이 된 거예요.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대표 발의했던 이 법률의 제정으로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의결 통과하고 그 이후로 완전히 이게 적용이 돼서 효력이 이제 뭐 생겨나는 그러한 법인 것 같죠. 자, 기억 볼게요. 자, 이 법은 국회의원 10인 이상도 발의할 수 있다. 자, 우리 법률 재개정 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요. 정부도 법률안 제출할 수 있고 자, 국회 당연히 가능한데 국회의원 10인 이상 발의할 수 있고 위원회도 가능하고 이런 내용 공부했었지? 기억, 옳은 선지. 자, 니은입니다. 본회의의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자, 이런 부분을요. 저는 줄여서 재과출 과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회의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정족수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률 재개정 절차에서 최초 의결 정족수 바로 재가출, 출가찬, 옳은 선지가 되겠죠. 자, 기억, 니은 바로 나왔어요. 오답 선지 보겠습니다. 디귿. 기억은 니은 이후 자, 본회의 의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다. 자, 디귿에서 이 국민투표를 보자마자 에이 아니지. 이 국민투표는 뭐야. 헌법 거였잖아. 헌법. 헌법의 개정 절차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틀렸습니다. 리을. 디귿. 상임위원회는 일정 기간 이내에 요 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이 권한을 6글자로 한번 줄여볼까? 자, 6글자 뭐라고 해요? 법률안 거부권. 별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그래? 법률안 거부권이죠. 근데 이런 법률안 거부권 누가 갖고 있는 권한이야?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죠. 위원회? 아니죠.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은 여러분들 잘 법률 재개정 절차 알고 있니? 묻는 거니까 혹시나 어렵게 느끼셨다면 그 부분 여러분들 개념 채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13번 갈게요.
자, 정부 형태의 파트로 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중 하나고 첫 줄을 보자마자 갑과 을국의 정부 형태 추론이 바로 가능해. 갑국은 을국과 달리 입법부에 의해서 행정부가 구성이 된다. 아하, 갑국이 의원 내각제겠구나. 자, 그러면 을국은 대통령제가 되겠구나. 자, 1번.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임기가 엄격히 보장된다. 오히려 1번은요. 대통령제의 특징입니다. 틀렸고요. 2번. 을국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융합형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틀렸죠. 자,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엄격한 권력 분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다른 독립적인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오히려 의원 내각제의 특징,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요. 3번 볼게요. 자, 갑국과 달리 을국의 행정부는 입법부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대통령제가요? 자, 입법부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인 거죠. 자, 을국 대통령제 정부 형태인 거예요. 자,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는요, 누구에 의해서 꾸려지는 거야?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 누구의 선거로? 국민의 선거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입법부 쪽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과연 이 권력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기인했는가의 여부에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갑국의 입법부는 기역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며 라고 나와 있어. 자, 갑국은 의원 내각제였어. 내각 불신임권이 들어갈 수 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가 정부, 내각을 견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었었죠. 자, 5번 볼까요? 자, 5번의 니은은요. 을국 대통령제야. 대통령제에서 행정부는 니은을 통해서 입법부를 견제한다라고 나와. 자, 5번에 의회 해상권. 이거 어디 거야? 의원 내각제에서 이 내각 쪽에서 정부가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이었었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뭘까? 대통령제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 바로 법률안 거부권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갈게요. 자, 14번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문제. 왜? 문제의 형태가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는 거라서. 자, 우리나라 선거 제도입니다. 자, 보면 점수 2점, 2점이라고 나와 있고 오르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해야 되는 거. 자, 한번 볼게요. 대통령은 단순 다수 대표제를 적용해서 선출되는가? 자, 이거 옳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 자, 두 번째 질문 봐. 국회의원은 4년마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가? 맞죠. 옳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 세 번째.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1위는 2표를 행사하는가? 맞죠. 왜? 지역구 투표하고 비례대표, 정당에다가도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럼 얘도 옳은 선지가 되는 거야. 옳은 질문. 마지막.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가? 이거 옳은 선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이 질문은요. 여러분들 유의미하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최근에 치러졌었던 지방선거 좀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요.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각의 정당에서 1명 이상을 공천한 케이스를 여러분들 살펴봤을 거예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부 다 이제 예가 되어야지 그게 정답인데, 자, 갑과 을은 2점씩 받았기 때문에 2개씩만 맞은 대답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갑을 보자. 일단 첫 번째 예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1점 가져갔죠. 자, 을의 경우에는 아니요. 여기 0점.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갑이 아니오래. 그럼 여기 0점. 여기는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예라고 잘 대답을 했네. 그럼 여기가 1점이 들어가요. 그럼 갑 1점, 1점에서 2점이 채워졌죠? 그러면 니은은 갑이 틀린 답변을 해야 되는 거야. 즉, 니은에는 갑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을을 볼게요. 을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오, 그러면 아니요니까 이거 0점이 되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1점, 1점을 가져가려면 옳은 대답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기역과 디귿은 예가 되죠. 그래서 예, 아니요, 예 라고 이루어져 있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특히 이 마지막 내용 요소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문제 패턴까지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갈게요. 자,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 와, 진짜 긴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는 혼인한 여성인 갑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 재산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갑은 소송 계속 중 해당 법률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동그라미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어요. 자, 동그라미 법원은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이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였구나. 동그라미 여기 법원 쪽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구나. 자, 이에 헌법재판소 해당 법률 조항이 혼인한 남성 등록 의무자와 달리 일부의 혼인한 여성 등록 의무자의 경우에만 배우자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된다.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자, 이 목적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 세부 기준으로 아마 처음으로 여러분들 공부했었던 게 바로 목적의 정당성이었을 거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 원칙의 세부 기준이라고 공부를 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즉 이것 기본권 침해야라고 인정을 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기억할게요. 동그라미 법원은 갑의 제청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니은. 동그라미 법원은 해당 법률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쵸? 인정할 수 없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기본권 침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디귿. 헌법재판소는 해당의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했다? 눈 크게 살펴봐. 뭐를 한 거야? 위헌 법률 심판을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갑이 제청 신청을 했는데 여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기각을 했다면 그 경우에는 갑이 직접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걸었을 수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제시문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제청을 해줬으니까. 자, 리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위헌이라고 한 거. 자, 니은과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 넘기시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16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16번 문제는 되게 난 이런 형태가 익숙했어. 왜냐하면 작년 대수능에서 이 정치 과정 파트가 딱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진짜 수능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우리 학력평가에서도. 자, 유의미하게 여러분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본인이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발표해 보세요. 자, 이 친구는요,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 건립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대. 자,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대. 투표를 통해서 정치 참여하고 있고, 의견서를 제출을 한 거고. 세 번째 친구는요, 청소년 인권단체 회원들과 함께 개선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함께 집단적으로 뭔가 정치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동그라미 광역시 세무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한 온라인 서명에 참여했다라고 나와요. 자, 1번. 기역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을 한다. 자, 산출은 뭐야?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인 거지. 근데 여기서 지금 기역은 오히려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지 무언가를 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출이 아니라 오히려 기역은 투입의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죠. 틀린 선지. 2번. 리을 요거였어. 온라인. 정치 참여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주 빈출되는 개념입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거, 자, 요새 얘들아 정보통신 기술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하면서요.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전자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정답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 해설을 볼 때는, 문제를 분석할 때는 정답만 찾고 끝나는 게 아니다. 오답이 왜 오답인지의 근거를 꼼꼼하게 찾아야 돼요. 3번 갈게요. 기업과 달리 디귿은 정치 참여자의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자, 틀린 거. 왜 틀릴까? 달리가 틀린 거지. 기업이든 디귿이든 정치 참여한 거야. 그럼 참여자로 하여금 효능감 증진에 기여할 수가 있겠지. 4번. 니은과 달리 디귿은 개인적 정치 참여 방법이다. 자, 디귿을 보면 청소년 인권단체 회원들과 함께 오히려 디귿 집단적인 참여가 되고요. 니은 쪽이 오히려 개인적 참여의 방식이 되겠죠.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요. 5번, 리을과 달리 니은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똑같은 맥락이야. 달리가 틀렸어. 니은이든 리을이든 둘 다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목소리를 내는 정치 참여의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틀린 선지입니다. 자, 이어서 17번 갈게요. 자, 17번은요. 민주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 묻고 있어.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얘들아 뭐뭐뭐가 있니? 한번 대답해 볼까? 보통선거, 평등선거, 또 직접선거, 마지막으로는 비밀선거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갑국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 을국은 다수민족인 동그라미족 유권자에게는 2표, 동그라미족이 아닌 유권자에게는 1표를 부여하고 있다. 자, 이 각각이 지금 위반하고 있는 민주선거의 원칙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는 선거권을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이런 것들. 무언가 되게 제한적으로만 참여하게끔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첫 번째는 보통선거를 위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선거 남기고 1, 2번. 자, 두 번째, 누구한테는 2표, 누구한테는 1표. 자, 그러면 이 선거에서 동그라미족의 유권자는 동그라미족이 아닌 유권자에 비해서 2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야. 차등적인 투표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평등선거를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갈게요. 자, 18번은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도는 도내 시군과의 협약을 통해, 자, 여기를 보자마자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에 동그라미 도는 광역자치단체일까 기초자치단체일까를 구분해야지. 동그라미도 경기도, 강원도, 뭐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도내 시군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고양시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기억의 동그라미 도는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어. 들린 선지. 자, 그 다음에 기억, 동그라미 도와 중앙정부 간에는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가 있다. 정답 2번이겠습니다. 자, 지방정부와, 그러니까 지방과 중앙 간의 관계는 얘들아, 권력 분립 중에서도 우리가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하죠.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수직적 권력 분립인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이 중앙에도 입법, 행정, 사법이 존재합니다. 이 지방 쪽에도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존재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수평적 권력 분립인 거야. 그래서 권력 분립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도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 이 선지의 경우에도 오늘 같은 날 치러졌던 고3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출제된 선지예요. 여러분들 유의 깊게 살펴보세요. 자, 3번입니다. 기억의 집행기관은 니은이다. 자, 니은은 동그라미 도 의회라고 나와 있네. 의회는 뭐야? 집행기관이 아니라 얘들아, 의결기관이죠. 자, 4번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집행기관이 되려면 동그라미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EBS 경기도, 여기 일산에 있어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자, 그럼 경기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경기도의 집행기관은 경기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기역의 주민은 디귿의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러한 조례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지금 4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그런 제도는 주민들이요,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아니면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존재합니다. 특히 이러한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제도를요, 우리는 주민 조례 발안 제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 자, 5번 볼게요. 기억. 자, 기억의 장은 아까 동그라미도의 장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도지사, 디귿, 조례의 범위 내에서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자, 명령 아니죠. 명령 아니라 이거 뭐라고 바꿔줘야 돼요? 그치, 규칙이지, 규칙. 규칙 제정권, 동그라미 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우리 19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19번 마찬가지로 국가기관 파트가 나왔고요. 자, 예산의 어떠한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A, B를 구분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야. 먼저 A,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자, 예산에 대해서 심의 확정하는 거 A 바로 국회가 되겠죠. 자, B입니다.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한대. 자, 결산을 검사하는 결산 검사권은 B, 누가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감사원이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국회 감사원 A, B 구분을 했으니까 이제 선지 들어갈게요. A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이다. 행정부 최고의 심의기관은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국무회의가 되는 거지. 국회가 아니죠. 자, 2번. A는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권을 갖는다? 틀렸어.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권은 누가 갖는 권한? 대통령이 갖는 권한. 다만 몇 가지 주요한 조약들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가 갖기는 했었죠. 틀린 내용입니다. 자, B.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을 한다. 정답 3번. 감사원에 대한 설명. 4번. 감사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권을 통해 대통령을 견제한다. 자, 국정감사 조사권 이거 누가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국회 A가 갖고 있는 권한. 틀린 거. 자, 5번. A와 달리 B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헌법 개정 절차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네. 자, 헌법 개정안 발의할 수 있는 주체 오히려 감사원이 아니라 국회가 되겠죠.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헌법 개정안 발의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반대로 서술됐다.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20번 선거 파트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정말 아주 너무 좋게도 숫자를 정말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출제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바로 들어갑니다. 자, 갑국의회는 지역구 의원 100명, 비례대표 의원 50명으로 구성됩니다. 자,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서 후보자에게 한 표,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서 정당에 한 표를 행사를 합니다. 정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자,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100개야. 그래서 100개의 선거구별로 유효 득표 중 다른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된대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하면 당선되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정당 투표를 실시하고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한다. 득표율에 비례해서 가져가는 방식. 그러면 결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짠 하고 나옵니다. 자, 지역구 전체 100석이죠. 100개의 의석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서 다 더하면 100개의 의석이 돼요. 자,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우리 얘를 이제 의석수로 전환을 해주어야 돼. 자, 그런데 아까 비례대표 의석수 몇 개의 의석이었어? 50개의 의석이었죠. 자, 계산하기 진짜 쉽다. 50 곱하기 0.48을 하면 돼. 50 곱하기 0.1을 하면 되고 50 곱하기 0.18, 50 곱하기 0.2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우리 사실 절반값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A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24개의 의석, B당의 경우에는 5개의 의석, C당의 경우에는 9개의 의석, D당의 경우에는 12개의 의석, 더하게 되면 50개의 의석이 될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지역구 의원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절대다수 아니다. 절대다수 아니고 단순다수 대표제 또는 상대다수 대표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절대다수 대표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뭐 결선 투표제라든지 아니면 선호 투표제에 해당을 합니다. 관련 없고요. 2번입니다.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달리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사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다수 대표제야. 1등만 당선이 되는 거야. 다른 후보자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내가 받게 되면 다른 표들은요, 전부 다 사표.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가 되어버려요. 틀렸죠. 3번입니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A당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는 과소대표되었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과소대표.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대표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득표율과 의석률인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A당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득표율과 의석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전체 여기 의석수라고 제시되어 있지만 전체 의석률을 계산을 할 때 애초에 이게 100개 의석이기 때문에 의석률도 사실상 51%가 되는 거지. 자, 득표율은 46%인데요. 의석률은 51%래. 어느 쪽이 더 커? 부등호?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득표율, 사람들은요, 요만큼의 표를 준 거야. 46만큼. 그런데 A당에서는요, 46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 거야. 좋은 거지. 과소대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 과대대표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표성을 판단할 때는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하면 되고, 만약에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크다. 그렇다면 얘를 우리는 과대대표되었다라고 얘기해. 자, 이에 반면 득표율이 의석률보다 더 커져버리잖아. 자, 실제로 득표율이 이만큼 받았는데 요만큼 의석 가져갔어요. 자, 이거 과소대표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4번. B당은 지역구 의석률에 비해서 총 의석률이 높다. 결국에는 약간은 계산을 해줘야 하는 문제. 자, 4번에 지역구 의석률은 몇입니까? B당. 지금 22%가 되죠. 자, 총 의석률을 구하려면 22에서 5개 의석을 더해야 돼. 그러면 27개 의석, 전체는 150이지. 자, 여기에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계산을 하게 되면 18%가 나와요. 자, 그러면 오히려 지역구 의석률 쪽이 높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지. 자, 그 다음 5번. C와 D당의 총 의석수는 같다. C당 15, 그 다음 비례 9. 그러면 더해서 24개의 의석. 자, D당의 경우에 12 더하면 24개의 의석. 아하, 정답 5번 총의석수 같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 20개의 문항을 풀이를 해보았고요. 제가 아까 중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설 강의를 듣는 것의 의미, 그리고 내가 시험을 봤지만 이 시험지를 다시 펴봤다는 것의 의미는 이게 왜 정답이었고 이게 왜 오답이었는지에 대한 근거 찾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문항 중간중간마다 몇 가지의 개념 요소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실 때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9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